달빛이 모래 위로 쏟아지는 밤, 기자고원은 고요합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모래알이 속삭이듯 움직이고 그 너머로 피라미드의 검은 실루엣이 하늘과 땅 사이 어딘가에 걸려 있습니다. 별들은 느리게 회전하고 시간은 이곳에서만큼은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돌무더기를 너무나 잘 안다고 믿습니다. 교과서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여행책자에서 수없이 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 안다고 믿는 이 유적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모르는 유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이 오래된 질문 앞에 서려 합니다. 누가 이것을 지었는가? 왜 지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었는가? 세 개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침묵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확실한 답을 찾기보다는 함께 천천히 걸어가며 그 무게를 느껴보려 합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미스터리인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구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두르지 않을 테니까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식적인 역사, 교과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버전입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 그것은 기원전 26세기 고대 이집트 사왕조의 파라오 쿠푸가 자신의 무덤으로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약 230만 개의 석재가 쌓여 올라갔고 총 무게는 600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돌 하나하나가 평균 2톤에서 15톤, 어떤 것은 80톤이 넘습니다. 그 모든 돌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계단처럼 쌓여 하나의 산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매끄러운 석회암 외장석으로 덮여 있어서 햇빛 아래 하얗게 빛났을 것입니다. 꼭대기에는 금으로 덮인 피라미디온이 있었다고도 전해집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쿠프 왕이 명령했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동원되었으며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거대한 구조물이 완성되었다고요. 한때는 노예 10만 명이 채찍 아래 신음하며 지었다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최근의 발굴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피라미드 남동쪽 사막 모래 아래에서 발견된 헤이트 엘구라브라는 노동자 마을의 흔적. 그곳에는 빵을 굽던 거대한 오븐들, 다친 노동자를 치료하던 의료시설, 행정문서를 보관하던 건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제 노역이 아니라 국가가 조직한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13년 홍해 연안의 와디 알자르프라는 곳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고대 파피루스 뭉치, 그중 하나는 메레르라는 이름의 감독관이 남긴 작업일지였습니다. 그는 투라 채석장에서 잘라낸 석회암을 배에 싣고 나일 강을 따라 기자로 운반하는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일지 속에는 아케트 쿠프, 즉 쿠프의 지평선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피라미드의 고대 이름입니다. 이것은 쿠프와 대피라미드를 직접 연결하는 당대의 문헌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830년대 영국인 탐험가 하워드 바이스가 피라미드 내부 깊은 곳, 왕의 방 위에 있는 완화실이라 불리는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곳 돌벽에는 붉은색 안료로 휘갈겨진 고대 이집트 문자가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남긴 낙서였습니다. 쿠프의 흰 왕관은 힘이 세다 같은 문구들, 작업팀의 이름이었습니다. 쿠프라는 이름이 그 돌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연구자들은 이 낙서를 의심해 왔습니다. 바이스가 명성을 위해 위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학적 조사나 과학적 분석으로 위조가 확정된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집트 학자들은 여전히 이것을 진품으로 봅니다. 그 낙서는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었고 문자의 형태도 사왕조의 것과 일치했으니까요. 이것이 주류학계가 이 피라미드를 쿠프의 무덤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고고학적 맥락, 문헌 기록, 노동자 마을의 흔적, 그리고 내부의 낙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수렴합니다. 쿠프라는 왕이 기원전 26세기경에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로 이 거대한 구조물을 명령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공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침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이 피라미드를 진정한 미스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기록의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세금, 징수 목록, 곡물 창고의 재고, 축제의 날짜, 전쟁의 승리, 왕의 업적, 신전의 벽에는 파라오들이 이룬 일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신전을 지었다. 저 적을 물리쳤다. 이만큼의 금을 바쳤다. 서기관들은 파피루스에 끊임없이 펜을 움직였습니다. 나일강의 범람 수위까지 기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공사, 20년이라는 세월, 수만 명의 노동자, 수백만 톤의 돌을 움직인 이 전대미문의 프로젝트에 대한 기록이 놀라울 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쿠프 자신의 목소리로 나는 이 거대한 산을 지었다고 선언하는 비문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전 벽에, 파피루스에, 어디에도 이 피라미드 공사를 자랑하는 긴 문장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공사에 대한 가장 큰 침묵. 이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쿠프는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크게 선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의 서기관들은 이 놀라운 공사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기록이 없다는 것이 곧 사실이 아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짚어야 합니다. 문헌이 사라지는 이유는 많습니다. 파피루스는 불에 타고 물에 녹고 시간에 삭습니다. 비문이 새겨진 돌은 후대의 다른 건축물의 재료로 재사용됩니다. 신전은 파괴되고 무덤은 도굴됩니다. 450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깁니다. 우리가 아직 발굴하지 못한 것들도 많습니다. 사막 모래 아래, 나일강 진흙 속에 아직도 비밀이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워드 바이스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19세기의 고고학은 오늘날과 많이 달랐습니다. 바이스는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했습니다. 돌을 부수고 통로를 뚫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발견이었지 보존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와나시를 발견했을 때, 그곳에서 쿠프의 이름을 찾았을 때 일부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혹시 그가 명성을 얻기 위해 그 글자를 직접 써놓은 것은 아닐까? 이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위조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 문자는 와나실 천장의 블록 위, 원래 보이지 않던 곳에도 이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바이스가 위조했다면 왜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까지 글자를 썼을까요? 그리고 그 문자의 형태는 사왕조 시대의 것과 일치합니다. 바이스가 고대 이집트어를 그토록 정확히 알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들키지 않은 거짓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아직 조각이 모자란 퍼즐로 볼 것인가? 아마도 후자가 더 안전할 것입니다. 더 정직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문헌의 공백은 상상력의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이야기는 증거에 기반하고 어떤 이야기는 순전히 상상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공간을 음모론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열린 질문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질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 어둡고 좁은 통로를 지나 돌로 만들어진 방들 속으로, 그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정말 무덤이었을까요? 돌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발소리가 울립니다. 천장은 낮고 통로는 좁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건조합니다. 손전등 불빛이 석회한 벽을 훑습니다. 4500년 동안 이 돌들은 여기 서 있었습니다. 위로는 수백만 톤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지만 이 통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피라미드 내부에는 크게 3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가장 아래 안반을 파고 들어간 지하실, 중간 높이의 왕비의 방이라 불리는 공간, 그리고 가장 위쪽 왕의 방, 왕의 방으로 오르는 길목에는 그랜드 갤러리라 불리는 거대한 경사진 복도가 있습니다. 천장이 8m가 넘는 이 갤러리는
피라미드 내부에서 가장 극적인 공간입니다. 왕의 방은 붉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스완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운반해온 돌입니다. 방의 크기는 약 10m 길이, 5m 너비, 6m 높이, 천장은 거대한 화강암 블록 9개가 나란히 놓여 있고 그 위로 다시 완화실이라 불리는 공간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한 구조입니다. 방 한가운데 뚜껑 없는 화강암 상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사르코파구스, 즉 관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합니다. 다른 파라오들의 관과 비교하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장식이 없습니다. 비문이 없습니다. 금박도 그림도 신의 이름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빈돌 상자입니다. 왕가의 계곡으로 가보십시오. 그곳의 무덤들은 벽화로 가득합니다. 사자에서 신들의 행렬, 파라오의 이름, 주문과 기도문, 부장품의 흔적, 황금 장신구, 신성한 물건들. 그런데 대피라미드는 다릅니다. 벽은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장식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혹은 처음부터 장식할 계획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여기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곳이 정말 무덤이었을까? 혹시 이것은 무덤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진 구조물이 아니었을까? 거대한 천문 관측소, 상징적 의뢰 공간, 혹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기술적 장치. 주류 학계의 답은 간단합니다. 도굴. 쿠프의 시신과 부장품은 오래전에 아마도 고왕국 붕괴 직후나 중왕국 시대에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석관의 뚜껑은 제거되었고 벽의 장식은 시간과 도굴자들에 의해 훼손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흔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피라미드들, 심지어 도굴당한 피라미드들조차 벽에는 여전히 텍스트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 텍스트라 불리는 주문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피라미드에는 그것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남습니다. 무덤이라면 왜 이토록 단순한가? 왜 이름도 화려한 장식도 신에 대한 찬양도 거의 남기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서둘러 답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거대한 돌방 안에 서서 잠시 침묵을 느껴보려 합니다. 이곳은 마치 지구의 심장처럼 천천히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 만드는 공명, 시간의 무게, 어둠의 밀도. 인간은 이 공간 앞에서 작아집니다. 공포와 경외가 뒤섞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이 정말로 한 사람의 무덤이었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아직 이해되지 않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우리는 아직 확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가사의한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실질적이고도 놀라운 질문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합니다. 230만 개의 돌. 이 숫자는 너무 커서 우리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셀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은 어떻게 상상합니까? 200만은? 각각의 돌이 사람보다 무겁습니다. 어떤 돌은 코끼리보다 무겁습니다. 어떤 계산이 있습니다. 만약 20년 동안 이 피라미드를 지었다면 하루에 약 300개의 돌을 쌓아야 합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하루 10시간이라 가정하면 2분마다 한 개씩 돌을 제자리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실제로는 여러 작업팀이 동시에 피라미드의 다른 면에서 작업했을 것입니다. 돌의 크기도 제각각입니다. 작은 돌도 있고 거대한 돌도 있습니다. 피라미드 아래쪽 층은 큰 돌을 빠르게 쌓을 수 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작업은 느려집니다. 밤에도 일했을 수 있습니다. 달빛 아래 횃불을 들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증거를 보았습니다. 노동자 마을, 빵과 맥주, 고기와 생선, 의료시설, 행정 건물. 이것은 체계적으로 조직된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한 명의 파라오가 명령하고 수천 명의 관료가 계획하고 수만 명의 장인과 노동자가 실행한 일이었습니다. 이집트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교대로 농사가 끝난 계절에, 나일강이 범람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기에 그들은
기자로 왔을 것입니다. 몇 개월 동안 일하고 돌아가고 다른 팀이 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 노역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부심의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파라오를 위해, 이집트를 위해, 신들을 위해 일한다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정확도입니다. 대피라미드의 기단부는 14m 이상의 넓이에 걸쳐 거의 완벽하게 평평합니다. 내 모서리의 높이 차이가 몇 센티미터에 불과합니다. 현대의 레이저 측량 장비도 이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4,5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정밀도를 얻었을까요? 물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기단부 주변에 낮은 도랑을 파고 물을 채웁니다. 물은 항상 수평을 이룹니다. 물의 표면을 기준으로 삼아 돌의 높이를 맞춥니다. 나무 말뚝과 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별을 관측했을 것입니다. 북극성을 찾고 정북 방향을 정했을 것입니다. 간단한 기하학, 끈질긴 노력, 그리고 수천 년간 축적된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정확도입니다. 대피라미드의 기단부는 14m 이상의 넓이에 걸쳐 거의 완벽하게 평평합니다. 내 모서리의 높이 차이가 몇 센티미터에 불과합니다. 현대의 레이저 측량 장비도 이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4,5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정밀도를 얻었을까요? 물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기단부 주변에 낮은 도랑을 파고 물을 채웁니다. 물은 항상 수평을 이룹니다. 물의 표면을 기준으로 삼아 돌의 높이를 맞춥니다. 나무 말뚝과 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별을 관측했을 것입니다. 북극성을 찾고 정북 방향을 정했을 것입니다. 간단한 기하학, 끈질긴 노력, 그리고 수천 년간 축적된 경험. 잠시 멈춰서서 이 정밀도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피라미드의 네 변은 각각 230m가 넘습니다. 축구장 두 개를 나란히 놓은 것보다 깁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의 네 변이 서로 길이 차이가 고작 4.4cm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차율 0.02%입니다. 현대 건축에서도 이런 정밀도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GPS가 있고 레이저가 있고 컴퓨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는 구리도구, 나무자, 그리고 그들의 눈과 손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냈을까요? 한 가지 이론은 그림자를 이용한 측정입니다. 태양이 정오에 가장 높이 떠오를 때 그림자는 정확히 남북 방향을 가리킵니다. 같은 높이의 막대 두 개를 세우고 그림자의 끝을 표시합니다. 그 점들을 연결하면 정확한 선이 나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원을 이용한 것입니다. 중심에 말뚝을 박고 긴 줄을 묶어 원을 그립니다. 별이 뜨는 지점과 지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같은 별에 뜨고 지는 점을 연결한 선의 수직선이 정북입니다. 단순하지만 정확합니다. 이들의 기하학 지식은 놀랍습니다. 파피루스 문서들, 특히 린드 수학 파피루스와 모스크바 수학 파피루스에는 복잡한 계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부피 계산, 경사면의 각도 계산, 재료의 양 추정. 그들은 분수를 사용했고 방정식을 풀었고 기하학적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세케드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피라미드 경사면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1큐빗 높이 상승할 때 수평으로 몇 손바닥 폭이 후퇴하는가. 대피라미드의 세케드는 5.5입니다. 이것은 약 51.8도의 각도를 만듭니다. 이 각도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수학자들은 이것이 황금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라미드의 높이와 기단부 둘레의 반의 비율이 원의 반지름과 둘레의 비율, 즉 파이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이 파이의 정확한 값을 알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들은 파이를 3.16 정도로 근사했을 것입니다. 린드 파피루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것만으로도 실용적인 건축에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건설 현장을 상상해 봅시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측량사들은 줄과 추를 들고 정렬을 확인합니다. 석공들은 구리끌로
돌의 표면을 다듬습니다. 운반팀들은 썰매를 끌고 경사로를 오릅니다. 물 운반자들은 끊임없이 모래에 물을 뿌립니다. 감독관들은 파피루스의 진행 상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끌이 돌을 깎는 소리, 썰매가 모래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 사람들이 구령에 맞춰 함께 끄는 소리, 노동요를 불렀을 것입니다. 리듬이 일을 쉽게 만듭니다. 함께 숨쉬고, 함께 당기고, 함께 올립니다. 저녁이 되면 어땠을까요? 햇빛이 약해지고 사막의 열기가 식기 시작할 때 작업이 느려지고 마침내 멈춥니다. 노동자들은 도구를 내려놓고 물을 마시고 그림자 속에서 쉽니다. 어떤 이들은 다음 날의 작업을 논의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 뒤로 해가 지고 피라미드의 미완성된 형태가 하늘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만듭니다. 20년, 300일. 매일매일 해가 뜨면 다시 시작합니다. 때로는 진전이 빠릅니다. 때로는 문제가 생깁니다. 돌이 부서집니다. 사고가 일어납니다.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사명입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영원을 짓고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파라오를, 그들의 신을, 그들의 문명을 영원 속에 새기는 일, 그것은 그들에게 의미를 주었을 것입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도요. 돌을 옮기는 일도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채석장에서 나일 강까지 배에 실어 강을 따라 내려옵니다. 강에서 건설 현장까지는 육로입니다. 젖은 모래 위에서 나무 썰매를 끕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에는 이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대한 석상을 썰매에 싣고 앞에서 한 사람이 물을 뿌립니다. 모래의 마찰을 줄입니다. 실험 결과 이 방법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돌을 옮기는 일도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채석장에서 나일 강까지 배에 실어 강을 따라 내려옵니다. 강에서 건설 현장까지는 육로입니다. 젖은 모래 위에서 나무 썰매를 끕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에는 이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대한 석상을 썰매에 싣고 앞에서 한 사람이 물을 뿌립니다. 모래의 마찰을 줄입니다. 실험 결과 이 방법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80톤짜리 화강암 블록을 어떻게 60m 높이까지 올렸을까요? 외장석을 어떻게 거의 틈없이 맞췄을까요? 칼날 하나 들어가지 않을 만큼 정밀하게?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직선 램프, 피라미드 한 면에 거대한 경사로를 만들어 돌을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이 램프는 피라미드보다 더 많은 재료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지그재그 램프, 피라미드 측면을 따라 구불구불 올라가는 길. 하지만 이것은 모서리와 측면 작업을 방해합니다. 내부 램프, 피라미드 안쪽에 나선형 통로를 만들어 돌을 운반합니다. 최근 적외선 스캔에서 피라미드 외벽 내부에 뭔가 다른 밀도의 구조가 보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진실은 우리는 아직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 방법의 조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은 외부 램프, 위쪽은 내부 램프, 혹은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다른 기술, 지렛대, 도르래, 평형추, 물의 부력. 고대인들은 우리보다 덜 영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과 인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의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도구만으로 이런 일을 해냈다면 그건 역시 하나의 놀라운 기술입니다. 인간의 집단적 능력에 대한 경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혹시 우리가 아직 모르는 보조 기술이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지식, 전해지지 않은 방법.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 숫자와 계산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압도가 아니라 존경입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해낼 수 있었구나. 의지와 협력으로, 시간과 땀으로 이 거대한 산을 쌓아 올렸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려 합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이 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하늘 위로 오리온 자리가 떠오릅니다. 세 개의 밝은 별이 허리띠를 이룹니다.
알니탁, 알닐람, 민타카.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별자리를 사하라고 불렀습니다. 오시리스 신과 연결된 별자리. 오시리스, 저승과 부활의 신, 죽음 너머의 삶을 약속하는 신. 1980년대 한 작가가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로버트 보발. 그는 기자의 새 피라미드, 쿠프, 카프라, 멘카우라의 배치가 오리온 허리띠의 새 별과 닮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새 피라미드의 위치와 각도가 새 별의 패턴과 비슷합니다. 특히 세 번째 피라미드는 나머지 두 개의 선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데 세 번째 별 민타카도 마찬가지로 약간 어긋나 있습니다. 보발은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세차 운동을 고려했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팽이가 천천히 흔들리듯 지구의 축도 약 2만 6천 년을 주기로 느리게 회전합니다. 이것이 세차 운동입니다. 이 때문에 별자리의 위치는 수천 년에 걸쳐 조금씩 변합니다. 북극성도 바뀝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보던 하늘과 우리가 보는 하늘은 조금 다릅니다. 보발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과거의 하늘을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500년경 오리온 자리가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피라미드의 배치와 가장 잘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나일강이 하늘의 은하수를 땅 위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고원 전체가 하늘의 지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시적입니다. 고대인들이 밤하늘을 보며 땅 위에 별을 재현했다는 생각, 영혼을 돌 속에 새겨 넣었다는 상상. 하지만 주류학계는 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자들이 플라네타리움 프로그램으로 확인한 결과 피라미드와 별의 각도는 완벽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유사성은 있지만 정밀한 설계라고 보기에는 오차가 큽니다. 게다가 기원전 1500년이라는 연대는 이집트학의 모든 증거와 충돌합니다. 그 시기에는 아직 이집트 문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패러다 올리아, 즉 패턴 찾기의 오류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무작위 속에서도 패턴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얼굴을 보듯 별과 피라미드 사이에서도 연결을 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리온 상관 이론은 주류 이집트학에서 프린지 이론, 즉 비주류 이론으로 분류됩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반증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고고학자와 천문학자는 이것을 과학적 가설이 아니라 추측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별을 사랑했습니다. 시리우스의 뜸, 즉 이 별이 새벽 하늘에 다시 나타나는 날은 나일강 범람의 시작을 알렸고 새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며 시간을 측정하고 방향을 찾고 신들의 뜻을 읽었습니다. 많은 신전과 무덤이 천문현상과 정렬되도록 지어졌습니다. 동지의 해가 특정 통로를 비추도록, 별이 특정 샤프트와 일치하도록. 그러니 피라미드가 별과 전혀 관계없다고 말하는 것도 성급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늘은 그들의 설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정확히 어떤 형태였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이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느꼈을 경외감입니다. 별들은 영원해 보입니다. 인간은 짧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돌로 산을 쌓아 별에 닿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리온의 정확한 반영이든 아니면 단지 하늘을 향한 몸짓이든 그 마음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전히 버릴 필요도 맹목적으로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것이 던지는 질문을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고대인들은 무엇을 꿈꾸었을까? 그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른 수수께끼로 시선을 옮기려 합니다. 피라미드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사자의 몸과 인간의 얼굴을 가진 거대한 상, 스핑크스, 그리고 그 몸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을 읽어보려 합니다. 새벽빛이 사막을 비춥니다. 스핑크스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자의 몸, 인간의 얼굴, 73m 길이, 20m 높이, 한 덩어리의 석회암 바위에서 깎아낸 조각상입니다. 깎아내고 남은 것이 아니라 깎아냄으로써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류 이집트학은
이 스핑크스를 카프라 왕과 연결합니다. 기원전 25세기 쿠프의 아들 스핑크스는 카프라의 피라미드 바로 앞에 있고, 스핑크스 신전과 계곡 신전의 건축 양식이 카프라 시대의 것과 일치합니다. 얼굴도 카프라의 다른 조각상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한 지질학자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로버트 쇼크. 그는 스핑크스를 둘러싼 돌 울타리, 즉 스핑크스 인클로저의 벽을 조사했습니다. 그곳에는 깊고 세로로 패인 침식 흔적이 있었습니다. 쇼크는 이것이 물에 의한 침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에 의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기원전 25세기에 이미 건조한 기후였습니다. 강한 비가 내릴 만큼 습한 기후는 훨씬 옛날, 기원전 5000년, 아니 그보다 더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쇼크는 스핑크스가 기원전 7000년에서 9000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따르면 스핑크스는 파라오들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뜻이 됩니다. 아직 문자도 도시도 조직된 왕국도 없던 시절에 누군가가 거대한 바위를 깎아 사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잊혀진 문명 가설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모르는, 기록에 남지 않은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있었고 그들이 스핑크스를 만들었다는 상상. 하지만 대부분의 지질학자와 이집트 학자들은 이 가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론은 이렇습니다. 침식 패턴은 비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스핑크스를 깎아낸 석회암층은 품질이 고르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단단하고 어떤 부분은 무릅니다. 무른 부분은 바람과 모래, 지하수 침투, 국지적 비, 습기로도 빠르게 침식됩니다. 실제로 스핑크스 주변의 다른 석회암 구조물들도 비슷한 침식 패턴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확실히 고왕국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같은 암석, 같은 환경이면 같은 침식이 일어납니다. 또한 최근 기후 연구에 따르면 이집트의 기후가 완전히 건조해진 것은 생각보다 늦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대에도 간헐적으로 강한 비가 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프라 시대에도 물에 의한 침식이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스핑크스 수침식 가설은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논쟁입니다. 하지만 기원전 1만 년 이상의 연대는 주류학계에서 강하게 논쟁적이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돌에 남은 흔적으로 시간을 읽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4000년도 긴 시간이고 1만 년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침묵을 해석할 뿐입니다. 스핑크스는 여전히 거기 앉아 있습니다. 얼굴은 닳았고 코는 부서졌지만 그는 여전히 동쪽을 바라봅니다. 해가 뜨는 곳, 부활의 방향. 그가 얼마나 오래 그곳에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오래되었다는 것,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감춰져 있다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돌에 남은 흔적으로 시간을 읽어내려는 인간의 끈질긴 시도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보다 먼저 누가 있었는지. 그 욕망이 과학을 만들고 상상을 만들고 때로는 오류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욕망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스핑크스가 말해주는 것은 정확한 연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가 말해주는 것은 시간의 감각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것들, 우리보다 오래 남을 것들. 우리는 지나가지만 돌은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피라미드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대 과학의 도구를 들고서 로봇과 우주선 입자로 우리는 돌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1990년대 독일의 엔지니어 루돌프 간텐브링크는 작은 로봇을 설계했습니다. 이름은 우프아트이, 고대 이집트어로 길을 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로봇은 왕비의 방에서 뻗어나가는 좁은 샤프트를 탐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샤프트는 오랫동안 수수께끼였습니다. 왕비의 방 남쪽과 북쪽 벽에서 시작되는 20cm 정도 되는 좁은 통로, 공기 통로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방 안까지 뚫려 있지 않았습니다. 벽 속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일까? 우프아트이는 이 통로를 천천히 기어 올라갔습니다. 캐터필러 트랙, 작은 라이트, 카메라, 65m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로봇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석회암 블록, 문처럼 통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2개의 구리핀 같은 것이 박혀 있었습니다. 문, 피라미드 깊은 곳에 숨겨진 문. 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몇 년이 지났습니다. 2002년 또 다른 로봇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문에 작은 구멍을 뚫는 드릴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구멍을 뚫고 카메라를 집어넣었습니다.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카메라가 본 것은 또 다른 돌이었습니다. 이중문. 첫 번째 문 뒤에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석회암 벽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이 샤프트와 문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상징적 통로라고 말합니다. 파라오의 영혼이 지나가는 길, 별을 향한 길. 어떤 사람들은 환기 시스템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축적 필요, 구조적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확정된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스캔 피라미드 프로젝트. 이집트, 프랑스, 일본의 과학자들이 모여 피라미드를 비파괴적으로 스캔하기로 했습니다. 드릴도 폭약도 로봇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피라미드 표면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온도 차이는 내부 구조의 차이를 알려줍니다. 빈 공간이 있으면 그곳의 온도는 주변과 다릅니다. 그리고 뮤온 토모그래피. 뮤온은 우주선이 대기와 충돌할 때 생기는 입자입니다. 매 순간 지구에는 수많은 뮤온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뮤온은 물질을 관통합니다. 하지만 돌이 두꺼우면 일부는 흡수됩니다. 빈 공간이 있으면 뮤온이 더 많이 통과합니다. 피라미드 아래에 뮤온 검출기를 놓고 기다립니다. 몇 달, 몇 년. 그리고 통계를 냅니다. 어느 방향에서 뮤온이 더 많이 왔는가? 그것이 내부 지도를 그려줍니다. 2017년 과학저널 네이처에 놀라운 발표가 실렸습니다. 빅 보이드, 큰 빈 공간, 왕의 방 위쪽, 그랜드 갤러리와 비슷한 높이에 최소 30m 길이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방일 수도 있고 복도일 수도 있고 구조적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북쪽면 근처 입구 위쪽에 작은 통로형 구조가 보였습니다. 내시경 카메라를 밀어 넣었습니다. 통로는 좁고 짧았지만 끝에 작은 방 같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벽은 거칠었고 아무 장식도 없었습니다. 이 발견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피라미드는 여전히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방 외에 아직 아무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공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류학계는 신중합니다. 빅보이드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보물창고나 숨겨진 도서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건축 과정에서 남겨진 공간일 수도 있고 무게를 분산하기 위한 구조적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완화실처럼요. 작은 통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완성된 설계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이것이 피라미드의 용도나 연대 이론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방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이 언젠가 어쩌면 더 많은 정보를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입니다. 고대 유적은 여전히 진행 중인 실험실입니다. 역사는 완성된 책이 아니라 계속 쓰이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은 닫혀있는 작은 문이 열리고 큰 빈 공간 속으로 카메라가 들어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립니다. 과학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자 고원을 넘어 세계의 다른 곳으로 시선을 넓히려 합니다.
잃어버린 문명의 흔적을 찾아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지구는 격변을 겪었습니다.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후가 급변했습니다. 기원전 1만 2,900년에서 1만 1,700년 사이, 지질학자들은 이 시기를 영거 드라이아스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추워졌다가 다시 따뜻해진 시기, 몇백 년 만에 기온이 급격히 오르내렸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기후변화가 해성이나 소행성 충돌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린란드 빙하 코어에서, 북미 지층에서, 유럽 유적에서 백금족 원소와 미세한 다이아몬드 입자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충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많은 지질학자들은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에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존재했다가 사라졌다고 상상합니다. 그레이엄 행콕 같은 작가들이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해양 문명, 지금은 바다 아래 잠긴 도시들, 거대한 홍수가 모든 것을 삼켰고 소수의 생존자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지식을 전파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매력적입니다. 시적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바다 밑을 많이 탐사했지만 기원전 1만 년대의 고도 문명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유적은 있습니다. 터키 남동부 고베클리 테페, 기원전 9,600년에서 8,200년, 돌로 된 원형 구조물들, T자 모양의 거대한 기둥들, 기둥에는 동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자, 뱀, 독수리, 여우, 전갈. 이곳은 스톤헨지보다 6,000년 이상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아직 농사를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렵 채집민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먼저 농업이 발달하고 정착 생활이 시작되고 잉여 생산이 생기고 그 다음에야 거대한 기념물을 지을 여유가 생긴다고요. 하지만 고베클리 테페는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어쩌면 먼저 의뢰가 있었고 모임이 있었고 거대한 돌 기둥을 세우는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그것이 결국 농업과 문명으로 이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문명 가설은 고베클리 테페를 그 문명의 흔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류 고고학자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요. 외부에서 온 지식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복잡성이라고요. 세계 곳곳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석 유적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아비도스의 오시레온, 거대한 화강암 블록들, 사카라의 세라피움, 지하 터널에 늘어선 80톤짜리 화강암 상자들, 레바논 바알베크의 신전 기단부, 1,000톤이 넘는 돌들, 페루 쿠스코의 사크사이와만, 칼날 하나 들어가지 않게 맞춘 다각형 돌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패턴으로 묶으려 합니다. 세계 곳곳에 비슷한 기술이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공통의 기원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이 연결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각 유적은 다른 시대, 다른 문화, 다른 맥락에 속합니다. 유사성은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직접적 연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비슷한 문제 앞에서 비슷한 해결책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독립적으로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빙하기 말에 극심한 기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수면이 120m 이상 상승했습니다. 해안 지역은 물에 잠겼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흔적도 함께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베클리 테페 같은 예상 밖의 복잡한 유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전 지구적인 초고도 문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연결은 아직 추측의 영역입니다. 상상의 영역입니다. 어쩌면 인류 문명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굴곡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더 자주 무너지고 더 자주 다시 세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선형적 진보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파도처럼 오르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이론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과거를 바라보는가입니다. 겸손과 호기심, 증거에 대한 존중과 상상에 대한 개방성, 확신과 의심 사이의 균형.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기에 우리는 계속 질문합니다. 계속 탐험합니다.
계속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깊어갑니다. 우리는 천천히 이 긴 여행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질문들을 조용히 내려놓고 고요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밤이 깊어가는 기자고원입니다. 관광객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버스 소리도 카메라 셔터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그리고 별빛뿐입니다. 바람이 모래 위를 쓸고 지나갑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긴 여행을 했습니다. 쿠프와 피라미드를 연결하는 고고학적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와디 알자르프의 파피루스, 노동자 마을의 흔적, 완화실의 낙서. 이것들은 주류 학계가 이 구조물을 사왕조의 것으로 보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침묵도 보았습니다. 직접적인 비문의 부재, 내부 장식의 단순함, 기록의 공백, 가장 큰 공사에 대한 가장 큰 침묵. 우리는 건설 기술의 놀라움을 보았습니다. 230만 개의 돌, 600만 톤의 무게,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도,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공학적 디테일들, 인간의 집단적 능력에 대한 경의.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리온 자리와 피라미드의 관계, 아름답지만 논쟁적인 이론, 고대인들이 별을 사랑했다는 사실. 하지만 정확한 설계인지는 아직 모른다는 겸손. 우리는 스핑크스의 침식 흔적을 보았습니다. 물에 씻긴 돌, 시간을 읽어내려는 시도, 그리고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연대 논쟁. 우리는 현대과학의 탐험을 보았습니다. 로봇이 발견한 작은 문, 뮤온이 드러낸 빅보이드. 피라미드는 여전히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의 다른 유적들을 보았습니다. 고베클리 테페, 영고 드라이아스, 잃어버린 문명 가설, 증거와 상상 사이의 경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완벽한 이론으로 꿰매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 개의 가능성과 질문으로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음모론적 결론이 아니라 열린 끝맺음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연구는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발굴이 있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뮤온 스캔, DNA 분석, 정밀 연대 측정, 이론은 수정되고 때로는 뒤집힙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확신이 아니라 탐구, 답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 만약 언젠가 지금은 닫혀있는 작은 문이 열리고 큰 빈 공간 속에서 새로운 비문이나 유물이 발견된다면 우리의 교과서는 또 한 번 고요하게 개정될 것입니다. 그것이 쿠프의 이름을 지울 수도 더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특정 인물이나 기관이 진실을 감춘다는 음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이야기 속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증거 앞에서도 우리는 쉽게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것은 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호기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배울 수 있는 것은 고대인들이 남긴 돌덩이만이 아닙니다. 그 돌을 바라보며 질문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잊혀진 어떤 문명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빙하기 말의 홍수가 그들을 삼켰고 우리는 그 기억을 신화로만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문명 역시 모래 아래로, 물 아래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누군가가 우리가 남긴 돌을 보며 이들은 누구였을까? 왜 이것을 지었을까? 어떻게 지었을까? 물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겸손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됩니다. 과거의 사람들과 미래의 사람들과. 피라미드는 여전히 거기 서 있습니다. 밤하늘 아래, 별들 아래. 그것은 무덤일 수도, 기념물일 수도, 천문대일 수도, 우리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서 천천히 숨을 쉽니다.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긴장을 풀고 어깨에 힘을 빼고 눈을 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질문들은 당신의 꿈속에서 천천히 이어지도록 그대로 두겠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회전하고, 모래는 여전히 속삭이고, 피라미드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평화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역사 속 여행이 마음에 드셨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후원해 주시면 더 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밤, 마야 문명의 비밀, 실크로드의 별빛. 우리는 계속 과거를 걸으며 당신에게 잠자리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깊은 호흡. 당신은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모래는 부드럽고 공기는 차갑고 하늘은 무한합니다. 피라미드의 실루엣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4,50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쉬어도 됩니다. 질문들은 내일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우리는 조금 더 머물러 보려 합니다.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품고 있는 더 작은 비밀들, 더 조용한 질문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피라미드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상상 속에서요. 발밑에 모래는 식어 있고 돌의 표면은 거칩니다. 손을 뻗어 만져보면 석회암의 차가운 질감이 느껴집니다. 이 돌들은 한때 하얗고 매끄러웠습니다. 투라 석회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눈부시게 빛났을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의 하얀 산,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매장석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중세시대 카이로를 재건하는 사람들이 이 매끄러운 돌을 떼어갔습니다. 모스크와 궁전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피라미드는 채석장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한때 왕의 무덤이었던 것이 도시를 짓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꼭대기에는 원래 피라미디온이 있었습니다. 작은 피라미드 모양의 정점석, 금으로 덮여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혹은 전자석, 자연 합금으로 만들어진 금속.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그것은 불처럼 빛났을 것입니다. 신들에게 닿는 손가락처럼. 그 피라미디온은 언제 사라졌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고대에 이미 사라졌는지 중세에 약탈당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평평합니다. 약 10m, 사각형의 평면. 관광객들이 옛날에는 그곳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멀리서 보면 하나의 거대한 삼각형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것은 계단입니다. 203단, 각 계단의 높이는 1m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어 오르다시피 해야 합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모험가들과 관광객들은 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숨이 차고 손이 까지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올랐습니다. 꼭대기에서 보는 풍경을 위해. 거기서 무엇이 보였을까요? 사막, 끝없는 모래, 나일 강이 푸른 띠, 카이로의 윤곽, 다른 피라미드들, 그리고 발밑으로 자신이 올라온 돌 계단들.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인간이 만든 것이 얼마나 큰지, 그 대비가 가슴을 벅차게 했을 것입니다. 피라미드 내부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입구는 원래의 입구가 아닙니다. 원래 입구는 피라미드 북쪽면, 지상에서 17m 높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입구는 9세기 칼리프 알마문이 뚫은 구멍입니다. 그는 보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그물. 그의 인부들은 망치와 정으로, 때로는 불과 식초로 돌을 부수며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입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뚫었습니다. 몇 주, 몇 달의 작업.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강 통로에 도달했습니다. 원래 입구에서 지하실로 내려가는 좁은 통로. 하지만 그곳에는 보물이 없었습니다. 지하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미완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닥은 고르지 않고 벽은 거칠었습니다. 왜 이 방은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원래 계획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지하에 묘실을 만들려 했지만 나중에 더 높은 곳으로 변경했다고요. 하강 통로를 지나면 상승 통로가 나옵니다. 이것은 원래 거대한 화강암 블록들로 막혀 있었습니다. 알마운의 인부들은 그 블록을 부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옆에 부드러운 석회암을 파고 돌아갔습니다. 화강암 마개를 우회한 것입니다. 왜 이 통로는 막혀 있었을까요? 도구를 막기 위해서였을까요? 하지만 이상합니다. 마개는 위에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와 제자리에 고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피라미드가 봉인될 때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빠져나간 후에 작동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빠져나갔을까요? 어떤 이론은 우물 통로를 제안합니다. 상승 통로에서 갈라지는 좁고 가파른 수직 샤프트. 이것은 하강 통로로 연결됩니다. 어쩌면 마지막 작업자들은 이 샤프트를 통해 내려가 빠져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도 추측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상승 통로를 오르면 두 갈래가 나옵니다. 하나는 수평으로, 왕비의 방으로, 다른 하나는 계속 위로, 그랜드 갤러리로. 왕비의 방이라는 이름은 오해입니다. 이것은 19세기 탐험가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아랍의 전통에서 청탑, 천장을 가진 방이 여성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이 실제로 여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왕비의 방은 작습니다. 약 5.2m 곱하기 5.7m. 천장은 첨탑 모양으로 6m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동쪽 벽에는 작은 틈새가 있습니다. 미흐랍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아랍 시대보다 훨씬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조각상을 놓기 위한 것? 재물을 놓기 위한 것? 아무도 모릅니다. 이 방의 북쪽과 남쪽 벽에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샤프트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샤프트들은 원래 벽 표면까지 뚫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몇 센티미터가 막혀 있었습니다. 1872년 웨인먼 딕슨이라는 엔지니어가 벽을 두드리다가 속이 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벽을 뚫었고 샤프트를 발견했습니다. 샤프트 안에서 그는 세 가지 물건을 찾았습니다. 작은 청동 갈고리, 돌공, 그리고 나무 조각. 이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건축 도구? 의뢰용 물건. 그중 나무 조각은 탄소 연대 측정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기원전 3000년대였습니다. 쿠프 시대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유물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돌공은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청동 갈고리도 한동안 대형 박물관에 있었지만 지금은 행방이 묘연합니다. 나무 조각은 더 이상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한때 박물관에 있었지만 사라졌고 2001년에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상자 속에서 잘못 분류되어 잊혀진 채로. 이것이 고고하게 현실입니다. 위대한 발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실, 오분류, 잊혀짐도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 관료주의, 시간의 흐름, 역사는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혼란스럽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랜드 갤러리로 올라가 봅시다. 이것은 피라미드 내부에서 가장 인상적인 공간입니다. 길이 46m, 폭 2m, 높이 8.6m. 천장은 코벨린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돌을 조금씩 안쪽으로 돌출시키며 쌓아 올린 것입니다. 양쪽 벽이 서로를 향해 기울어져 꼭대기에서 만납니다. 이 갤러리를 걸으면 발소리가 울립니다. 공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공간이 음향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공명실, 의뢰를 위한 소리의 방. 하지만 이것도 증명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갤러리 양쪽 벽에는 홈이 파여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어떤 이론은 나무 빔을 끼우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건설 중에 경사로나 비계를 지지하기 위해. 다른 이론은 석관을 올리기 위한 장치였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랜드 갤러리 끝에는 대계단이 있고 그 너머에 왕의 방이 있습니다. 입구는 좁습니다.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서면 공간이 열립니다. 왕의 방, 10.5m 길이, 5.2m 너비,
5.8m 높이, 모든 것이 붉은 화강암입니다. 벽, 바닥, 천장, 아스완에서 가져온 돌, 몇 톤씩 나가는 거대한 블록들. 천장은 9개의 화강암 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 50톤 이상. 그 위로 5개의 완화실이 있습니다.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한 공간들. 가장 위의 완화실 천장은 첨탑 모양입니다. 피라미드 위에 거대한 무게를 양쪽으로 나누어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왕의 방은 4,5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완화실들에서 바이스가 발견한 낙서를 기억하시나요? 붉은 안료로 빠르게 휘갈긴 글씨들. 작업팀의 이름, 쿠프라는 이름. 이 공간들은 원래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피라미드가 완성된 후에는 봉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서는 건설 중에 작업자들이 남긴 것임이 분명합니다. 왕의 방 중앙에 석관이 있습니다. 뚜껑 없는 화강암 상자. 길이 2.3m, 너비 0.98m, 깊이 1.05m. 바깥쪽은 거칠지만 안쪽은 매끄럽게 연마되어 있습니다. 한쪽 모서리는 부서져 있습니다. 언제 부서진 것일까요? 고대에 도굴자들이 부순 것? 아니면 훨씬 나중에 관광객이나 탐험가가 망치로 쳤던 것? 석관을 두드려 보면 소리가 납니다. 깊고 울리는 소리. 어떤 사람들은 이 석관이 특정 주파수로 공명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432Hz 혹은 다른 신성한 주파수. 하지만 이것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큰 속이 빈돌 상자는 자연스럽게 공명합니다. 특별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석관은 너무 커서 왕의 방 입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즉, 석관이 먼저 있었고 피라미드가 그 주변에 지어진 것입니다. 혹은 방과 석관이 동시에 건설되었거나, 어쨌든 석관은 원래부터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여온 것이 아닙니다. 석관 안을 들여다보면 비어 있습니다. 완전히. 미라도 부장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비워진 것일까요? 고왕국이 무너지고 이집트가 혼란에 빠졌을 때? 중왕국 시대? 아니면 훨씬 나중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 시대?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5세기에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피라미드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제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쿠프가 10만 명을 동원해 20년 동안 지었다고. 하지만 헤로도토스는 피라미드 내부에 들어갔는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미 석관이 비어 있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왕의 방에는 2개의 샤프트가 있습니다. 왕비의 방과 달리 이것들은 벽 표면까지 뚫려 있고 피라미드 외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쪽 샤프트와 남쪽 샤프트. 전통적으로 이것들은 환기구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무덤에 환기구가 필요할까요? 어떤 연구자들은 이 샤프트들이 천문학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제안합니다. 북쪽 샤프트는 당시의 북극성 투반을 향했습니다. 남쪽 샤프트는 오리온 허리띠를 향했습니다. 파라오의 영혼이 별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텍스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왕은 별들 사이로 올라간다. 왕은 하늘의 주민이 된다. 왕은 영원히 산다. 별들과 함께.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피라미드에는 피라미드 텍스트가 없습니다. 이 주문들이 등장하는 것은 5왕조와 6왕조의 피라미드들입니다. 우나스, 테티, 페피, 그들의 무덤 벽에는 빼곡히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쿠프의 피라미드는 침묵합니다. 왜일까요? 사왕조 때는 아직 피라미드 텍스트 전통이 확립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있었지만 사라진 것일까요? 혹은 쿠프는 다른 방식으로 영혼을 추구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왕조 피라미드들을 봐야 합니다. 스네페루, 쿠프의 아버지. 그는 3개의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메이둠의 피라미드, 구분 피라미드, 붉은 피라미드. 그의 피라미드들도 내부에 텍스트가 없습니다. 카프라, 쿠프의 아들. 그의 피라미드는 쿠프의 것보다 약간 작지만
더 높은 지대에 지어져서 거의 같은 높이로 보입니다. 그의 피라미드 내부도 텍스트가 없습니다. 멘카우라, 세 번째 피라미드의 주인. 그의 피라미드는 훨씬 작습니다. 높이가 쿠프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하지만 더 많은 화강암을 사용했습니다. 외장석의 하부가 화강암이었습니다. 그의 무덤에서도 텍스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왕조의 패턴은 명확합니다. 거대한 피라미드, 단순한 내부, 텍스트의 부재. 이것이 그 시대의 특징입니다. 5왕조와 6왕조로 가면 피라미드는 작아지지만 텍스트는 풍부해집니다. 마치 물질적 규모가 줄어들면서 정신적 내용이 증가한 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4왕조 사람들에게는 피라미드 자체가 텍스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거대한 규모, 그 정밀한 설계, 그 하늘을 향한 형태, 그것이 곧 메시지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혹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텍스트를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돌은 남습니다. 그들은 돌로 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밤은 더 깊어집니다. 별들은 천천히 이동합니다. 지구의 자전, 시간의 흐름. 우리는 여전히 피라미드 곁에 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피라미드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는 다른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장제전, 계곡신전, 제방, 그리고 수많은 마스타바, 귀족들의 무덤. 피라미드는 거대한 묘지 복합체의 중심입니다. 장제전은 피라미드 동쪽 면에 붙어 있었습니다. 거의 사라졌지만 기초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의례가 거행되었을 것입니다. 파라오를 위한 제물, 기도, 노래. 사제들이 매일 와서 빵과 맥주, 고기와 곡물을 바쳤을 것입니다. 죽은 왕을 먹이기 위해 계곡 신전은 나일 강 근처에 있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배에서 내려 이곳으로 왔을 것입니다. 시신을 정화하고 미라로 만들고 의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방을 따라 긴 덮인 통로를 따라 피라미드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쿠프의 계곡 신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현대 건물들 아래 묻혀 있을 것입니다. 나자렛 마을, 작은 집들과 거리들. 고고학자들은 발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피라미드 남쪽과 동쪽에는 작은 피라미드들이 있습니다. 왕비들의 피라미드라고 불립니다. 3개. 쿠프의 부인들과 어머니를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피라미드들은 훨씬 작습니다. 높이가 30m 정도. 하지만 여전히 정밀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배. 1954년 이집트 고고학자 카말 엘말라크는 피라미드 남쪽에서 거대한 석회암 블록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래에 배가 묻혀 있었습니다. 완전히 분해된 상태로. 하지만 모든 부품이 있었습니다. 200이 14개의 나무 조각. 그는 이 배를 복원했습니다. 43m 길이의 아름다운 나무배. 레바논 삼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로프로 조립되었고 옷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배는 실제로 물에 띄웠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을 항해했던 배입니다. 왜 이 배를 피라미드 곁에 묻었을까요? 태양의 배라고 불립니다. 파라오가 4, 5세기에서 태양신 라와 함께 하늘을 항해하기 위한 배, 혹은 쿠프의 시신을 강에서 피라미드까지 운반했던 실제 장례선. 두 가지 설명 모두 가능합니다. 1987년 첫 번째 배 구덩이 근처에서 두 번째 구덩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내시경 카메라로 내부를 들여다보니 또 다른 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발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배를 꺼낼 때 나무가 공기에 노출되어 급격히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존 처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배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2011년까지는요. 그때 일본 이집트 공동팀이 신중하게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로봇 팔, 습도 조절, 보존 약품. 몇 년에 걸쳐 천천히 2021년에 마침내 완료되었습니다. 이 두 배는 쿠프가 영원을 항해하기 위한 장비였습니다. 동쪽으로 낮의 여행, 서쪽으로 밤의 여행, 태양을 따라가는 끝없는 순환. 피라미드 주변의 마스타바들을 걸어봅시다. 귀족들의 무덤, 직사각형 돌 구조물들,
피라미드보다 훨씬 작지만 여전히 인상적입니다. 이곳에는 쿠프의 가족, 관료, 사제들이 묻혀 있습니다. 마스타바 내부에는 벽화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장면들, 농사짓기, 사냥하기, 물고기 잡기, 잔치, 음악, 춤, 그들이 사후 세계에서도 계속 누리기를 바랐던 것들입니다. 이 벽화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역사는 왕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도 역사입니다. 한 마스타바에는 건축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큰 석상을 썰매에 실어 끌고 가는 모습. 앞에서 한 사람이 물을 뿌립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그 기법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실제로 했던 방법입니다. 다른 마스타바에는 보트 제작 장면이 있습니다. 도끼와 끌로 나무를 다듬는 장인들, 로프를 꼬는 사람들. 이 벽화들은 4500년 전 사람들의 손짓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기자는 변했습니다. 고왕국이 무너지고 중왕국이 왔다가 갔습니다. 신왕국이 왔습니다. 그들은 피라미드를 더 이상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가의 계곡의 바위를 파고 들어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숨기기 위해. 하지만 기자의 피라미드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후기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보러 왔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도 고대 유적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왔습니다. 헤로도토스, 디오도로스. 그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피라미드를 보았습니다. 세계의 불가사의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인들이 왔습니다. 일부는 피라미드 돌에 낙서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이름, 방문 날짜, 관광객의 영원한 충동. 이슬람 시대가 왔습니다. 아랍 역사가들은 피라미드에 대해 썼습니다. 어떤 이는 피라미드가 대홍수 이전에 지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지혜의 저장고라고 생각했습니다. 19세기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했습니다. 그는 학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이집트를 측량하고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피라미드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이집트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탐험가들이 왔습니다. 벨조니, 바이스, 페트리. 그들은 발굴하고 측정하고 때로는 파괴했습니다. 고고학의 초기 시절은 거칠었습니다. 20세기 관광이 폭발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기자를 방문했습니다. 피라미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지한 연구도 계속되었습니다. 더 정밀한 측량, 비파괴 조사, 학제 간 협력.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피라미드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밤하늘 아래. 당신이 잠들려는 이 순간에도 피라미드는 거기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시간을 견디며 우리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증거와 미스터리를 보았습니다. 돌과 별을 보았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쉴 시간입니다.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당신의 몸은 무겁습니다. 편안합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피라미드가 당신을 지켜봅니다. 수천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인내의 상징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지만 어떤 것들은 남습니다. 당신도 남을 것입니다. 당신의 질문, 당신의 호기심, 당신의 경이로움,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꿈으로 들어가십시오. 부드럽게. 저항하지 말고 모래 위를 걷는 꿈, 별을 올려다보는 꿈, 돌의 차가운 표면을 만지는 꿈.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와 함께, 다음 여행과 함께.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피라미드가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고대 이집트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피라미드는 우리에게 시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4500년,
이 숫자를 진정으로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증조부모, 그들의 증조부모, 그리고 그들의 증조부모 계속 거슬러 올라가도 여전히 피라미드의 절반 나이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 겪었던 모든 일, 사랑했던 사람들, 두려워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피라미드의 시간 앞에서는 눈 깜빡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작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그 긴 사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들도 당신처럼 두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침에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도 사랑하고 꿈꾸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무언가 영원한 것을 만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옳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대부분 잊혀졌지만 그들의 작업은 남았습니다. 그들이 올려놓은 돌 하나하나가 증거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라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우리는 종종 과거를 과소평가합니다. 고대인들을 우리보다 덜 영리하다고, 덜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라미드는 그 오만함을 부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피라미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대 기술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정점이 아니라는 것을, 인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서 시작되지도 끝나지도 않는다는 것을, 피라미드는 또한 의문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종종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미스터리는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미스터리는 우리를 계속 질문하게 만듭니다. 계속 탐험하게 만듭니다. 계속 경이로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피라미드에 대한 모든 것을 안다면 그것은 덜 마법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라미드는 우리에게 연결을 가르칩니다. 과거와 현재의 연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연결, 모든 인간 사이의 연결.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은 당신과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밤하늘을 보며 자신의 자리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들도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도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천 년 후 당신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장인, 돌을 나른 노동자, 별을 바라본 사제. 당신이 그들을 생각하는 한 그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과거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누군가가 당신의 시대를 돌아보며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무엇을 믿었을까? 무엇을 꿈꿨을까?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경이로움이 그 미래의 누군가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경이로움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별들은 계속 회전합니다. 오리온은 천천히 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시리우스가 지평선 위로 떠오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랑했던 그 별, 소티스, 이시스의 별. 사막은 차가워집니다. 밤의 추위가 모래 속으로 스며듭니다. 하지만 돌은 여전히 낮의 온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하루 종일 태양을 흡수했고 이제 천천히 그 열을 밤에게 돌려줍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피라미드에 손을 댄다면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의 따뜻함, 시간의 따뜻함. 그것은 위안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지는 것, 우리가 만드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남습니다. 다른 형태로든 돌로든 이야기로든 기억으로든. 피라미드는 죽음에 대한 기념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기념물입니다. 살아있을 때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영원 속으로 던지려는 노력,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려는 시도. 그리고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쿠프는 죽었습니다. 그의 몸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라미드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발음됩니다. 그는 영혼을 얻었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방식은 아닐지라도 당신도 당신만의 피라미드를 짓고 있습니다. 돌로 만든 것은 아닐지라도 당신이 하는 선택, 당신이 보이는 친절, 당신이 만드는 것들,
그것들이 당신의 피라미드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4,500년을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닿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순간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밤이 가장 깊은 시간입니다. 새벽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것이 휴식의 시간입니다. 질문을 내려놓고 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시간. 피라미드도 쉬고 있습니다. 낮에 관광객들이 오르내리며 생긴 작은 진동들이 가라앉았습니다. 돌들이 서로에게 더 가까이 정착합니다. 미세하게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스핑크스도 쉬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동쪽을 향하지만 이제 어둠 속에서 그는 눈을 감은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태양이 뜰 것을 알면서 별들도 쉬고 있습니다. 그들의 빛은 수백, 수천 년을 여행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에 도달합니다. 당신이 보는 별빛은 피라미드가 지어질 때 출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제 쉬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꺼풀은 무겁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느려졌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수면은 작은 죽음이 아닙니다. 수면은 작은 재생입니다. 매일 밤 우리는 스스로를 새롭게 만듭니다. 피라미드의 돌들처럼 당신도 시간을 견딥니다. 하루하루를, 밤마다를. 그리고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피라미드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어떻게 지어졌는가가 아닙니다. 가장 큰 미스터리는 왜 그것이 여전히 우리를 움직이는가입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보고 경외감을 느끼는가? 왜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피라미드가 우리 안에 무언가와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영원에 대한 우리의 갈망, 의미에 대한 우리의 탐색, 우리보다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싶은 우리의 욕망. 피라미드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보는 것은 단지 과거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이제 정말로 잠들 시간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꿈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당신이 깨어날 때 세상은 조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조금 더 신비롭게, 조금 더 경이롭게. 편안한 밤 되십시오. 깊은 잠 속으로 피라미드가 지켜보는 가운데, 별이 속삭이는 가운데,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가운데 우리는 여기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돌아올 준비가 되었을 때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 더 많은 미스터리와 함께, 더 많은 경이로움과 함께. 하지만 지금은 쉬십시오. 완전히, 깊이, 평화롭게. 안녕히 주무세요, 여행자여. 꿈에서 만나요.